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27번째 강의, 현대사 첫 번째 정보 수레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선생님이 기다리던 광복을 드디어 맞이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제목을 뽑아왔어요. 광복이 되긴 했는데 광복, 그러나 분단. 우리가 광복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 정부 수립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정말 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데 한국 근현대사 파트에서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파트로 나눴을 때 일제강점기를 총 4강에 걸쳐서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현대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시대는 가장 크게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 교재 큰 타이틀 위에 있죠. 박스에 있는 큰 타이틀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처음에부터 정부가 수립이 되진 않고요. 일정 기간 동안 미 군정의 통치를 받다가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건국 준비를 했는데 인정이 안 되고 미군정이 들어왔다가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다가 이 반대운동이 일어났다가 정말 거센 흐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나눴는데 이승만 정부를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분명하겠죠.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6.25 전쟁,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여기서는 조금 더 넓어져요. 민주화 투쟁 당연히 있고요. 경제 개발과 관련된 경제가 발전된 모습들, 또 다른 측면에서 통일과 관련된 논의들도 이때는 새록새록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정부 때까지만 해도 우리 평화 속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면 사용되던 때였어요. 조봉암의 평화통일, 이저 주장 때문에 사용당한 사건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전두환 정부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5.18 광주 민주화항쟁, 6월 민주항쟁, 민주화운동과 통일, 경제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고요. 노태우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간략하게 흐름을 살펴보는 식으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하는 이것만은 꼭은요. 쭉 선생님이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무슨 단어지? 하고 싶을 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신탁통치는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믿고 통치를 맡기라는 건지, 왜 우리나라에서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신탁통치 이후에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충격 발언을 합니다. 그걸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길래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좌우합작운동은 이미 여기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좌익과 우익이 하나로 목소리를 합치려는 운동. 그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여운형. 그리고 김규식과 같은 인물이었고요.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방 이후의 공간에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을 담당했던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각기 남한과 북한에 주둔하면서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실시됐던 공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들 더 있어요. 여러분 쫙 펼쳐볼게요. 남북협상, 5.10 선거, 4.3 사건 관련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남북협상, 5.10 선거, 4.3 사건은 모두 단일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독정부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남북협상이 일어났고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에서 4월 3일 날 사람들의 항거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많은 학살이 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5.10 총선거, 5월 10날의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정부 수립기의 자세한 내용은요. 이제부터 하이라이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보다 개화기보다도 훨씬 더 시간적인 흐름이 중요해져요. 현대사로 갈수록 더 우리가 있는 이 시점과 가까워질수록 시간적인 간격이 촘해지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그 끈을 여러분들 잘 잡고 가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큰 흐름을 미리 보기로 볼게요. 가장 큰 흐름, 정부 수립기의 시작은 신탁통치 안으로 시작이 돼요. 신탁통치 안은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요 4개 국가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있기 전까지 5년간 믿고 이 나라들에게 통치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니, 일제강점기 지났더니 이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세게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초기에 수립하려고 했던 정부의 모습들이 많이 엉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이 정읍에 가서 연설을 하다가 단독 정부, 남한만이라도 단정을 수립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에서 좌우합작 운동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흐름 쭉 가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5.10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모습까지, 북한에도 물론 단독 정부 수립이 되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루는 거니까 우리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중에요,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회담들이 열려요. 세계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데 카얄포라고 하죠.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제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서 식민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소 식민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만 독립시켜 줄 것을 언급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최초의 독립이 언급된 회담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하고 싶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료를 보고 생각을 하고 해석할 수 있게 역사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카이로 회담과 관련된 자료, 카이로 선언에 나오는 내용인데 쭉 읽어보세요. 찜찜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은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되게 찜찜하지 않으세요? 아니, 독립이면 독립이지 적당한 시기는 뭘까? 일본이 패망하면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막 요즘 말로 썸이라고 하죠. 연애도 아닌데 그렇다고 관계가 진전되는 것도 아닌 뭐가 아닌 굉장히 애매한 단어가 바로 적당한이에요. 아마 인듀 코스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표현들이 계속 바뀌어요. 가장 초창기에는 즉시 독립이었어요, 원래. 그러다 나중에 적당한 시기와 절차로 바뀌게 됩니다. 2번이나 이게 바뀌게 되면서 이 적당함에 대한 게 정부 수립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뭐가 적당한가? 그걸 신탁 통치가 적당하다고 보는 세력이 강대국들이었던 거고,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상황을 또 잘 이용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친일파 같은 세력들. 자, 이게 바로 카이로 선언입니다. 자, 카이로 얄타 포츠담. 얄타에서도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원래 참전을 안 했던 소련이 대일본전에, 일본이 대항하는 전투에 참전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포츠담에서는 카이로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겠다는 내용도 재확인했겠죠.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소련이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만주, 소련이 우리나라 굉장히 밀접해 있죠. 만주 지방부터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군이 이때는 굉장히 이제 조직력이나 이런 것이 허술해져서 생각보다 소련군이 남하하면서 무장 해제시켜서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미국이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고 육지로도 갈 수 있는. 자, 이 지역이 완전히 공산화되는 걸 걱정을 해서 미국이 제안을 해요. 소련한테. 무장 해제시키는 것까진 좋은데 38선까지만 내려올 것. 그 아랫지역엔 미국이 접수한다. 이게 이미 일제패망 전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38선은 이미 그 전에 그어져 있었어요.
6.25 전쟁으로 그 결과로 38선이 짠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소련과 미국 사이에 38선과 관련된 분할 점령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38선에 대한 언급이 미리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때 한국인 관련해서 7만 명이 피해를 입어요. 원자폭탄으로. 일본에 있었던 자이건 타이건 끌려가서 살았던 사람들이건 간에 그 중에서 4만 명이 즉시 피해를 받고 즉시 사망을 했죠. 자,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게 되고 우리나라는 광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 독립운동을 정말 치열하게 전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국내에서도 건국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건국 준비를 위한 활동들을 살펴볼 텐데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일본도 사태가 심상치 않은 걸 알잖아요. 딱 돌아가는 판세 보니까 일제는 패망하고 패망하면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이 기관과 이 자본들을 어떻게 철수시키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 아닐까요? 일본인들이 패망했는데 자, 그 상황에서 엔도 정무총감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여운형이 긴급 회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엔도 정무총감이 우리는 다른 거 바란 거 없다. 안전하게 일본인을 빠져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여운형이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로 앞으로 정치에 간섭하지 않을 것, 치안과 관련된 이런 협조들을 해줄 것, 식량을 확보할 것, 관련된 내용들 우리의 요구사항을 해서 회담을 마칩니다.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실제로 일본인들은 이 이후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 일로. 우리나라의 민족성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무질선, 어떻게 보면은 독립 이후에 국가가 없는 일본이 철수하고 연합국이 들어오기 전에 그 과도기적인 일시적인 상황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없었다면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전쟁 와중에 얼마나 먹을 게 부족했겠어요. 그 와중에 막 사람들 먹을 거 약탈해가고 아무리 민족애가 뛰어나도 정말 배고픔 앞엔 장사 없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자, 관련해서 건국준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 보면 좌익이건 우익이건 할 것 없이 한 대로 모였어요. 어린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남녀 상관없이. 자, 활동은 치안 유지와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요 내용, 뒤에 내용 조금 보고 다시 와볼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국 관련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완전한 독립국가를 원한다. 우리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선건국을 준비하는 이 위원회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립이 됐다. 일시적 과도기가 뭐예요? 일본은 빠지고 연합국 들어오기 전에 공백 상태. 여기를 가만히 놔두면 정말 무질서한 상태.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일시적 과도기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운형이 휘문중학교에 사람들 모아놓고서 연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곧 있으면 강대국들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진공작전이 성공했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국내 진공작전 바로 직전에 일본이 패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연합국에 의한 점령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이때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후의 일이지만 마치 여운형은 나중에 일을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측을 하기라도 했듯이 나중에 신탁통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미개해서 자기 스스로 꾸려나갈 역량이 없다. 강대국들이 5년 동안 통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활동이 없었다면 정말로 신탁통치안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치안도, 행정도,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 스스로 너무나 노력했던 모습들을 바로 이 시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슬슬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남한에는 미군정이, 북한에는 소련이 주둔을 한다는데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불신해서 한국인들을 잘 모르고 이 지역을 잘 몰라서 한국과 관련된 조직, 정보 단체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줄 거래라고 하는 정보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딱 들어왔을 때 미군정은 말 그대로 군사 정부예요.
그럼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이거를 1대1로 동등한 자격에서 맞닥뜨리려면 건국준비위원회도 국가의 형태를 띄어야 되겠죠. 상대가 정부면. 그래서 구성을 했던 것이 나중에 바꾼 게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꾸고 조직, 정부 형태를 띄어요. 인공으로. 그런 다음에 미군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미군정이 들어오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볼게요. 안타깝게도 미군들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린 지금 우호 관계니까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이 우호적인 관계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시기에는요.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점령지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포고문 1호를 봐도 전쟁에서 따놓은 영토로 본 거예요. 점령지에 만약에 사람들이 이 점령군에게 만약에 반항할 시에는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점령군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장기가 내려지고 그대로 미국의 성조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직접 통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통치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모든 기관과 사람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즉 원래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조직의 형태, 임시정부, 독립운동단체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기가 직접 다스리겠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직접 통치가 아니라 이들을 믿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우리나라의 인민공화국을 믿었더라면 이들에게 간접 통치권을 줬겠죠. 자기들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를 띄웠겠죠. 임시정부, 인민공화국 인정을 안 했어요. 나중에 임시정부의 요인들 김구 어떻게 들어와요? 조직, 국가의 명으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신나요? 친일파면. 왜냐면 친일파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의 세상이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그대로 써준대요. 실제로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 80% 이상이에요. 친일 관리가 그대로 관리가 되는 일. 그러니까 친일파 처단이 안 됐어요. 이걸 가르치면서 굉장히 교사로서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또 그 당시 이걸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을 것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비루하게 살아도 야 독립만 되면은 니네 다 죽었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친일파 너네들 그렇게 매국 활동하고 너희들 진짜 이제 혼날 거다. 광복이 되고 나면 너희들 세상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친일파 처단이 여기서부터 삐걱대요. 나중에도 또 삐걱대는 모습을 볼 텐데 미군정이 이렇게 직접 통치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적당한 시기에 그 적당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합의안에 1, 2, 3번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1번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해준다. 이 내용 되게 중요하죠. 1번에 집중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번,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열 것이다. 단,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자주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 의해서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하는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이다. 믿고 맡기는 통치. 여러분들은 몇 번에 눈이 가세요? 약간 사람이라면 3번에 눈에 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번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꽤 매력적인 합의안이에요. 왜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임시정부 수립한 다음에 신탁 통치하는 거부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요. 대부분은 3번에 좀 집중을 했죠. 겨우 일제강점기를 빠져나왔는데 이제 또 다른 나라의 시집살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 신탁 통치가 결정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요. 대부분이 반탁이에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 행보를 달리하게 하는 이 물길을요. 다른 방향으로 딱 흘러가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신문사의 오보, 잘못된 정보 전달이었는데요.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요. 신탁 통치,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결과를 전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실어요.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으나 소련이 신탁 통치를 원했다. 그런데 실질로는 그 회의에서 딱 정반대예요.
미국은 신탁 통치를 얘기했고요. 소련은 즉시 독립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 신문사에 어떠한 이런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의 오보로 인해서 우리의 현대사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현대사의 큰 물줄기가 이때 바뀌게 되었구나. 왜냐면 원래는 사람들이 다 신탁 통치에 반대했다가 이후부터는 색깔이 달라지게 돼요. 일단 소련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소련을 큰형님으로 생각하고 사회주의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던 사회주의자들은 고개가 갸우뚱하겠죠. 우리 지금 반탁운동하고 있는데 소련이 신탁을 했으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좌익과 우익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원래 우익은 원래 있던 대로 신탁 통치 반대운동 반탁을 벌이게 되고요. 좌익은요 원래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평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소련의 인사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임시정부 수립하고 신탁 통치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대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찬탁으로 돌아서게 돼요. 왜 이게 현대사의 중요한 물줄기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보면요. 동그랗게 보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보이지만 실은 이게 딱 나뉘어져 있었어요. 원래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며 노력하려고 살아왔던 반일했던 사람들. 하지만 일부는 일제강점기에 잘 먹고 잘 살면서 여기에 붙어가지고서 친일 행동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을 했죠. 광복 이후는 이랬어요. 반일이냐 친일이냐. 친일파가 아니면 되는 세상. 그런데 이제는 뭐로 바뀌어요? 신탁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마치 사회주의자들, 좌익은 신탁 통치에 찬성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세력처럼 느껴지게 친일파들이 선동하게 되고 좌익이냐 우익이냐로 나뉘어서 친일파가 쏙 우익 안으로 효과적으로 색깔을 바꾸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기로 쏙 들어가요. 우익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로 바뀌게 돼요? 이념 경쟁. 실은 친일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건 생각이 다른 건데 좌익은 찬탁, 우익은 반탁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친일에 대한 색깔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게 되는 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한 요 반응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열려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렬됩니다. 이때 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불을 지피셨던 분이 바로 이승만이죠. 정읍에 가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북쪽은 이미 소련의 그 색채로 인해서 사회주의 색깔이 너무 이제 두드러졌기 때문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대부분의 여론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단정 수립에 대해서 대부분은 여론조사나 이런 통계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은 거부했대요. 어쨌건 단정 수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시엔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심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 정말 겨우 독립했는데 이러지 말자. 같은 민족끼리.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좌익이건 우익이건 독립이 중요하고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중도파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심이 됩니다. 중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흰색과 검은색이 있잖아요.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죠. 회색은 검은색에도 흰색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중도파는요. 좌익에게도 우익에게도 지지를 받지 못해요. 김규식과 여운형이 주도했던 좌우합작운동은 굉장히 시작부터 끝까지 삐걱거렸습니다.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서 가기보다는 원칙 자체를 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조직이 지향하는 바,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를 위해서 단독 정부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좌익과 우익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대표적으로 친일파. 좌익에선 찬성이에요. 우익에선 반대예요. 우익엔 친일파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또 뭐 있죠? 토지, 균등 분배하는 문제, 우익에서 반대예요. 좌익에선 찬성이에요. 자, 이런 논의로 인해서 뭐 미소공동위원회를 속히 연다,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런 요소 외에는 전부 다 내용들이 원칙이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여운형이 암살되죠.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 이 시기는 상당한 정도로 사람들이 이념적인 편향성이 없을 때였고 미군정과 소군정의 영향이 좀 덜했을 때 실시됐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지도자,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선생님 제일 재밌었던 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1위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지도자 1위? 1위가 여운형이었어요. 여운형. 2위가 이승만이었고요. 3위가 김구였어요. 여운형의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승만, 예전에 독립협회 때 그 막 만민공동회 막 거기서 연설을 했던 그 이승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김구, 너무 대단한 인물이죠.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그 인물보다 앞서서 선정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이분이 가진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제는요, 1위가 민주주의예요. 2위가 입헌군주제. 자, 여운형의 암살 자체가 굉장히 정말 영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선생님이 영화를 못 봤지만 암살이라고 하는 게 나라의 근현대와 관련된 타이틀이 나올 정도로 영화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운형, 여기서부터는 존칭을 쓸게요. 여운형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총 12번의 암살 시도를 겪으셨습니다. 11번 동안은 살아남으셨죠. 이것도 기적이죠. 11번 동안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거를. 12번째 암살 당하셨는데, 해화동 로터를 이렇게 지날 때 파출소 앞에 이렇게 트럭이 세워져 있었대요. 차 가다가 트럭 세워져 있으면은 이제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후진을 하려는데 차의 뒤에 한 청년이 올라타더니 총 2발을 쏘고 그게 관통하게 되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장례식 있죠. 우리의 조선의 마지막 왕, 처음으로 황제를 칭했던 고종의 장례식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 최초의 사회장이 돼요. 사회적 장례식. 나라를 이끌어갈 어른이 사라지신 거예요. 어른이. 좌우합작운동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 이후의 흐름들 살펴볼게요. 자, 좌우합작운동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결렬돼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결렬되니까 정말 흐지부지 독립에 대한 내용들이 사라져갈 그 위기에서 미국은요, 이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해결할 수 없다. 국제연합이 결정하라. 유엔에 상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김이 되게 컸거든요, 유엔은. 유엔에서는 뭐를 결정하느냐. 총선거를 해라. 남북한 총선거. 막 그런 거 있잖아. 다수결의 원리. 총선거를 해라. 그런데 그 원칙은 인구별 비례에 따라서. 문제는 뭐였어요? 남한과 북한 중에서 인구가 더 많았던 것이 남한이에요. 그럼 당연히 누군 불만? 북한. 소련 쪽에서 말도 안 된다. 총선거를 거부하게 되고 선거인단이 입국하는 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뭐라고 하게 되느냐. 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진짜 나라가 쪼개질 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되게 가슴이 아픈 게 우리한테는 통일이 너무 먼 일이죠. 남한이랑 북한이 어떻게 통일, 심지어는 가장 적개심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북한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북한을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통일을 되게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나라가 하나인 게 당연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고 분단이 된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던 게 1950년대 해방 이후의 공간이에요. 단독으로 정부가 수립된다? 우리 한반도가 허리부터 끊어져서 서로가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겨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런데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얘기하게 되고 여기에 또 부합하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단독 선거 반대가 발단이 되는데 제주도에
좌익 세력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좌익 세력들이 남한만의 총선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데모 같은 걸 하니까 요를 일제 소탕을 하려고 갔는데, 문제는 그때 그냥 좌익, 군대 관련된 세력만 아니라 양민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됐다는 거죠. 제주도민의 10%가 이때 죽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10명 중 1명이 죽은 거니까. 10% 중에서 평범한 좌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념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80%였습니다. 양민학살과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묻혀지다가 최근에나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죠. 자, 제주 4.3 사건, 이걸로 인해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5.10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정보를 수립했던 5.10 총선거에 전부 우리나라의 전체 지역은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주도의 일부 지역은 당연히 제외됐으니까요. 이런 노력을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이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 남북협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분이 있죠. 김구.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려고. 그래도 남아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폭탄 의거를 하면서 군대로 이끌어 나가면서 사지로 내몰면서 내가 이러려고 광복을 했는데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일제를 몰아낸 건 아니잖아요. 김구와 그 좌우합작 운동의 김규식이 평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래서는 안 되고 외세를 배척하고 막 우리 민족끼리 회의를 해서 단독 선거를 막고 단독 정부를 막고 통일된 국가를 세워보자라고 해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합의 내용은 정말 100번 1000번 옳지만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죠. 합의 내용은 첫 번째,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는 없다, 막는다. 그런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은 이미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2번, 미국과 소련 양국은 철수한다.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 이런 내용들 여러분 그대로 또 어디에 나와요? 우리 통일 관련된, 현대 통일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박정희 정부 지나서, 전두환 정부 지나서, 노태우, 김대중, 뭐 이런 정부 때 맺어졌던 합의안들 보면 이 내용 그냥 거의 다 그대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한계는 남북한 각각 정부가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북한도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표면상 이루어졌던 회의라고 하는 점. 결과로는 김구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서 묻히게 되고요. 김규식은 북한으로 납치했다는 얘기요. 자기 자택에 있다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돼서 북한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자, 남북협상까지 어떻게 보려면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것. 자, 5월 10일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일단 전 지역이 참여를 못한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거고, 성격은 보통 선거라고 하는데, 보통 선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등 선거의 개념입니다. 남자, 여자,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직업에도 신분에도 기천을 두지 않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당시에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유가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하면은 식량 배급권을 줬대요. 그래서 당시 찍힌 사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식량 배급권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어떤 계열들이 참가를 하고 어떤 계열이 빠졌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협상을 생각을 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생각을 하고 절대 단독 선거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계열들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일단 후보로 출마를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참가를 했던 세력들은 중도파는 정말 일부였고 이승만 계열과 우익 계열, 완전 이쪽 우익 계열 쪽이 많이 참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당연히 거의 동시에 조금만 시차를 두고서 북한도 자신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죠. 결과를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5.10 총선거, 그때 만들어진 것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헌법을 만드는 국회입니다. 국회를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자, 이 국회를 어떤 국회라고 부르겠어요? 헌법을 만드는,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라고 해서 재헌국회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재헌국회는요, 임기가 다른 때는 다 4년인데 이때는 처음 생긴 거라서 2년이에요. 그래서 1948년에 뽑히게 되는데 50년이면 끝나요. 이때만 2년이고 다음부터는 54, 그 다음에 또 4 더해서 58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 나가는 거죠. 이때만 2년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요. 이 식의 활동들을 보면은 일단 대통령이 이때는 간접 선출이었습니다. 국회에서의 간접 선출, 간선제로 바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 첫 번째는 친일파 처단. 두 번째는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죠. 개혁이 때 독립 관련된 사람들이 근대화 운동마다 나왔던 얘기, 내 토지. 농지를 경작한 사람이 자기 농지를 갖는 토지 개혁과 관련된 내용, 토지를 분배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 법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입니다. 반민특위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어떤 거예요? 반민족 행위, 친일파 처단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반민족 특별 이런 법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 관련된 농지개혁을 통해서 토지를 재분배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제 임시가 빠지죠. 대한민국 정부 하면은 임시정부 막 얘기하다가 대한민국 정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짧아진 느낌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 형태는 민주공화국이고요. 대통령제를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으로 당선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당선이에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승만의 독재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정부 수립기까지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사건이 있으면 그 뒤에 사건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작, 국제회담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건국 준비를 위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국제회담에 뭐 있었죠? 카이로, 얄타, 포츠담. 거기에서 이례적으로 약소국가의 식민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아주 애매한 표현을 써가며 적당한 시기에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주 훌륭한 형태로 건국을 준비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조선인민공화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한에는 미국이,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남한의 중심 흐름으로 볼게요. 미군정이 들어오고 직접 통치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 관리들 그대로 쓰게 되면서 친일파들이 재등용되는 80% 이상이 친일파인 상황이 오게 되죠. 자, 이 미군정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적당한 시기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스크바에서 3상회의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세 가지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나라만의 임시정부. 두 번째가 이걸 의논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세 번째가 신탁통치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벌어지다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보로 인해서 좌익계열이 신탁에 찬성하게 되면서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렬되죠. 자, 이 상태로라면 정말 위태위태하게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이어지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좌익과 우익을 통합하자는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 정읍발언,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통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내용 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여운형, 김규식. 좌우합작 운동은요, 원칙도 합의되는데 오래 걸렸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뭐가 열리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미소공동이 이어서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것도 결렬되면서 미국은 뭐라고 해요? 한국 문제를 어디에 넘기자? 유엔에 넘기자.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에서는 북한이 불리했기 때문에 소련의 거부, 북측의 거부로 인해서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고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라는 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4.3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주도의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에서는 평양으로 직접 건너가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 남북 협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좌우합작운동 때 인물들 다시 나오는데요. 김규식이 나오고 여운형님이 암살됐죠. 김구와 김규식이 넘어가서 남북 협상을 하게 되고 그 내용에서 단독 선거는 막고 우리 통일된 정부를 만들 때 미국과 소련은 배제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너무 좋지만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김구가 사망하고 김규식은 북한으로 납치되고 그리고 5월 10날에 총선거가 있게 되죠. 5월 10일에 자 5월 10일에 총선거 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수립됐다 그랬어요. 그 국회가 뭐였죠?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였습니다. 임기 2년이었고 활동으로는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당선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미션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친일파 처단, 두 번째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제대로 되었는지 혹은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측면에서 그랬는지 역사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내용 살펴봤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광복이 되었지만 선생님 맨 처음에 했던 타이틀 기억나세요? 광복 점점점 그러나 분단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현재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분단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 이후의 모습들, 통일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강에서는요. 현대사 두 번째 이승만 정부 시기의 광범위한 정치의 내용과 6.25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한번 복습해 보시고 장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Thank you.